주제를 놓고 모든 얘기를 하고 싶은 협조가 있는데 모든 나눠보도록 한번 할게요. 우선 처음에 우리 차선 부총장님이 좀 우리 협치와 또 지자체에서 계속 공권 자치의 앞선 소지를 있는데 좀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어떻게 이게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이 협치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울시에서 교육할 때 유창복 자문관님이 저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두 번, 세 번 얘기 들으셔야 되는 분도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제 얘기 듣기가 좀 지겨워서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구청장 할 때 제가 우리 금천구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목구 슬로건 뭐죠? 네, 사람 중심의 성목, 뭐 이렇게 사람 특별시 관악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처음에. 근데 구민 우선 했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청장한테 항의하고 싶은 모든 인간들은 공무원이나 구청장한테 가서 항의합니다. 구민 우선이라며 왜 이거 안 하냐 뭐 이러면서 사실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구민 우선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영어로 하면 훨씬 간단한데 이게 시민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이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8년 만에 시민 이니셔티브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취지였어요. 구민에게 시민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넘겨주고 싶고 그때 금천구에 조직화 있는 시민단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그냥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공무원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시빌 센시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에게 민감해라. 민감하다는 얘기는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어야 된다. 이게 수요자 중심의 논리고요. 그래서 시빌 센시티브라고 하는 게 공무원에게 제가 가장 강조한 거고 주민들에게 강조한 건 오늘 참여해서 권한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시빌 임파워먼트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울시가 이걸 싹 이제 한글로 바꿨어요. 시민력이라고 하는 걸로 시민력을 키우는 것, 시민들에게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시빌 이니시어티브를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는 권한을 주고 행정에게는 시민에게 민감할 것을 요구하고 민감하다라고 하는 건 뭐 반응하는 대로 반을 치는 대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시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구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권한을 내주고 싶어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내줄 수가 없어요. 뭘 믿고 내주겠습니까? 아무 책임 없는 시민들한테. 그래서 초기의 상당 기간을 사실은 이 자치와 협치와 분권이라고 하기 위한 요 세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냐. 그래서 신뢰만이 시민에게 힘을 넘겨줄 수도 있고 시민들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신뢰가 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세운 구체적인 방식을 딱 세 가지로 30, 55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유해라, 공론화해라, 공감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공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민과 행정과 또 국가와 시민사회와 경제가 다 공생하는 게 결국은 공유와 공론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함께 살 수가 없다. 근데 함께 살기 위해서 공유는 모든 정보 그들의 주민들에게 뭐 주민 참여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기, 돈을 쓸 수 있는 권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시민들에게 다 뿌리고 나눠주기, 함께 써가기. 그래서 공유지를 확대하는 거죠. 모든 곳에서. 근데 나눠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공론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을계획단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공론화를 해라, 토론을 해라. 토론하면 항상 마지막에 민주적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투표합니다.
투표하면 상처가 돼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조직이 작을수록 투표하면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강하면 투표하지 말고 하는데 투표가 불가피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요구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패자들한테 공감해주는 능력, 이것만이 공동체, 특히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쭉 끌고 왔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협치의 어쨌든 다양한 모델과 실험들을 해봤는데 이게 성공했냐 아니냐는 구청장이 그만둔 다음에 이 시민들이 계속 살아있고 이걸 주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함께 감당하면서 갈 것이냐 라고 한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저는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곳뿐만 아니라 뭐 성북구 서울에 25개구가 있으면 한 10개구 이상은 저는 시민들이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큼 성장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두로 완전히 토크쇼에 특강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차동구 부총장님 선출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창모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소위 쓰는 어공으로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서 어공으로 하셨다가 다시 지금 지역으로 오셔서 작당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여러 방식으로 또 끌어도 주했는데 좀 협치와 관련된 좀 마을 이야기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넓게 지금 그물을 던지셔가지고 어느 틈으로 삐져나와야 주목을 받을까 지금 구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말씀에서 조금 꼬리를 물어서 얘기해보면 인파워먼트 또 센시티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쩌면 저는 그 주체가 일단은 모습을 드러내야 인파워링 되는 거니까 공공의 자기의 문제를 공공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서 공유, 공감, 공론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세 가지 할 수 있는 주체가 우선은 등장해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주체는 어떻게 등장할까, 이런 게 조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등장의 방법으로 정책화한 것이 저는 마을 공동체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동네 이웃들의 사소하고 그러나 절실한, 그래서 시급한 이런 문제들을 이웃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문제가 이웃 사람들의 문제로 되는 순간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작은 경험들, 그리고 이게 동네 사람의 필요로 확산될 때 문제 해결의 수준이 훨씬 깊어진다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인파워링의 주체, 즉 시민이 동네에서 등장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시민으로 인파워링 되면서 등장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 6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일단. 그리고 마을을 이야기하고 시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공무원과 만나서 이야기해본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졌어요. 더 민감하게 이걸 포착할 수 있는 거는 선거를 해보면 안 돼요. 5년 전에 선거를 했을 때하고 최근에 선거를 했을 때하고 동네 사람의 참여 방식이 아주 다르답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전 아마 이러한 변화들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협치의 주체가 등장한 모습, 그리고 대단히 성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등장했다, 이것의 증거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민간의 활동가들도 진짜로 지지고 볶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으셨고 행정도 고민이 많았을 걸로 알아요. 말씀하셨지만
자꾸 권한을 주라 그러는데 행정은 자꾸 뒤에서 지원만 하라 그러는데 사고 나면 누가 감당하냐고. 여기에 대한 불안이 항상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공무원이 원래부터 여기에 민간과 뭘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뭘 했을 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힘들었던 경험이 훨씬 많으니까 잘 참여를 안 하는구나. 그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이 민간과 뭘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요소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청장님 말씀대로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한은 줄 수는 있는데 누가 책임지냐?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책임 안 줘도 된다면은 권한을 아마 공무원들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권한을 시민에게 줬는데 공무원도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대목에 대한 답이 없이는 아마 협치는 더 한 단계 건너뛰기는 어려울 거고, 협치가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주체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어. 몇 가지는 달성했는데 그 이상은 어려울 거다 라는 게 저도 마을정책 4년, 협치 2년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갖게 된 결론이고요. 그래서 다시 동대를 갔어요. 결국 책임의 문제를 어디서 감당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건가 라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은 정치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고, 주민이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또 주민이 직접 개입한 정치는 협치를 어떤 방식으로 한 단계 스텝업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행정과 파트너로서의 주민의 위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파트너십 자체를 통제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주권자인 주민의 위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자에서는 협치 주체로서의 민간이고, 후자는 주권자로서의 정치 주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권한과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시민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세련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협치의 문제를 좀 한 단계 끌어올리고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길이 좀 넓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좀 이따가 좀 많은 얘기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성북구 기획이사과의 기획이사 팀장님으로 계신데요. 가장 현장에서 많이 그 민간과 협치를 해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저께 그 광고할 때 뭐 땡땡땡 이렇게 했잖아요. 몇 차에 걸친 하는데 아주 전설적인 스토리를 갖고 계신 협치의 공무원의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거기로부터 말을 좀 풀어봐 주세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1년 동안 민간 회의를 몇 차례 하셨다고요? 협치팀 마이크 어때요? 253회 했습니다. 253회 여기 지금 저희 의회에 올라가면 이게 실화냐 그래요. 왜냐면 이 숫자가 진짜 부풀려진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그럴 때 답변 드린 게 회의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53회 회의를 했고요. 제가 3년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 협력팀장을 했는데요. 금천에서도 매우 지금 모범 사례로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리지널이세요. 처음에 혁신교육을 구로금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혁신교육의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조건이 거버넌스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그것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학부모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학 협치로 혁신교육 업무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3회 회의라는 거는 앞으로도 좀 깨지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그 253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혁신교육을 하면서 사업이 그러니까 2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빼고는 다 사업이었어요. 청소년 자치활동이라든지 뭐 동교 동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이 거버넌스를 꾸리면서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저희 공무원들, 교육청 장학사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버넌스를 잘 작동하게 있을까 하면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단을 모집한 거예요. 공개 모집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 한 15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별로 7명에서 15명 정도의 사업별 추진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53회라면 365일 중에서 공휴일 빼면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253회를 할 수 있었던 건 18개 사업별로 각자의 추진단에서 회의한 걸 모두 포함해서 전체 추진단이 포함해서 253회고요. 진짜 기록적으로 많이 한 추진단은 28회 회의한 추진단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협치 말씀하셔서 협치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회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의, 그러니까 구청장님, 교육장님, 또 뭐 구의장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 운영협의 대표적인 제일 상위 기관의 대표회의를 제외하고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이유가 아시겠지만 사업을 각각 추진하다 보면 일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월 2회 이런 거 없이 저희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교사 양성사업이다 그러면 마을교사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래서 논의가 되고 이번 논의는 3시간 정도 했는데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모입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자발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아진 회의가 있고 또 좀 사업이 수월하게 됐던 사업들은 회의 수가 한 10회에서 조금 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53회 하면서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저희 그 차성수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저희를 정말 못 믿더라고요. 저는 늘공입니다. 공무원들 복지부동하다, 일 안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 말고 정치권에서 많은 불신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잘못을 마치 저희의 잘못이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주 만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주 만나라고 253회 만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면 저의 입장은 그랬어요. 원한다면 저희가 너무 일정이 바빠서요 그 다음으로 미루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화살을 맞을 일인데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시간에 맞춰주느라고 그리고 선생님들 시간에 맞춰주느라고 5시 이후에 하다 보면 회의가 8시에도 끝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는 한 8월까지 150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신뢰가 쌓여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협치는 가장 기본이 상호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신뢰 이게 기반되지 않으면 사실 만나도 불신감으로 뭔가가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뢰 아주 중요한 단어 뿌려줬고요. 근데 일반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밤에 주말에 하시면 일반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신뢰를 쌓기 너무 좋았는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회의 참석한 민간들한테 회의비 지금 하셨나요, 거기는? 저희가 2015년도에는 아무 근거가 없었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성북구는 2015년도에는 혁신교육지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위나 교육청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자체적인 구비 5억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쉽게 말해서 저에게 쪼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 그렇지만 2016년도에 선정이 되고 정식으로 예산을 이제 15억으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저희가 그때는 회의비를 약간 교통비라든지 그 정도 실비선에서 좀 지원해 드렸어요. 작년부터. 아마 네. 지금 실무할 때 이따가 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실무 나오니까 하고 계시고요. 예, 수고하게. 아까 그 차은우 주원장님 근데 그 선출직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니 막 수요자 중심 뭐 이런 단어 쓰시는 거 혹시 전에 어떤 일을 저 교수했었어요. 아 그러시죠? 저는 부산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가 원래 노동운동 전공이었거든요. 석사논문 노동운동학 썼었는데 부산에 가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사실 시민운동을 하게 돼서 좀 해왔고 이게 서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거 이게 풀뿌리 운동과 분권과 자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울 사람들은 절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가 한 15년 그 운동을 하면서 절박하게 정말 자치와 분권, 협치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특히 마을 공동체나 뭐 이런 거는 지방은 이미 저 90년대 중반부터는 다 이걸 하던 거를 서울시가 뒤늦게 10년 뒤늦게 쫓아간 거죠. 서울은 자기들이 중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방정부라고 하는 걸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시장님, 우리 박원 시장님이 한 위대한 업적 중에 제가 첫 번째 꼽는 게 서울시를 지방정부로 만드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권력을 가진 또는 중앙정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세력,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박원 시장님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서울시를 지방정부로 원위시켰고 마을 공동체나 협치나 이런 지방의 오래된 의제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돼서 우리들의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 열어준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고 그전에는 그런 걸 할 리더십도 그런 공무원도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서울이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끌고 왔고 다른 지방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워낙 전문가들이 서울에 많기 때문에 그 훈련을 쌓은 분들이 잘 시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구에서 보면 그래 서울시는 너희들끼리 해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전국에 있는 전문가 중에 70% 이상이 다 서울시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뭘 해도 전문가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구는 전문가가 있냐? 없어요. 구에는 아무도 전문가가 같이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수일 때 구에서 뭐 자문위원회 조금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에서 해달라고 해줘요. 그게 폼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는 기초지방정부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만이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걸 끌고 나가는 거고 단지 최근에는 서울에 워낙 많은 인력이 있다 보니까 뭐 문화인들도 이게 변두리에 있던 문화인들이 주류가 아닌 문화인들이 마을로 튀어 다 스며들었고 이게 새로운 영역이니까 또 뭐 기타 다른 지식인들도 이쪽으로 오면서 이 영역의 전문가들을 서울시는 많이 확보한 거죠. 저는 이거 하면서 구청장을 하면서 이게 정말 바닥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게 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로만 이걸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리고 그 공직사회 저항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20년 어쨌든 학자로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지역에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공청 공무원들 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여기 금천구 공무원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시고
뭐 어쩐지 그 말씀에서 계속 저쪽을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잘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사실 오늘 이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한번 다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때마침 이걸 정확히 붙여줬어요. 뭐냐면 아까 뭐라고 붙여줬냐면 아마 이분 공무원인 것 같아요. 공무원은 왜 존재하나요? 공무원. 왜 협정을 민한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유창봉 선생님이 그래도 뭐 민간도 하셨고 어공이지만 공무원 생활도 하셨고 또 이런 협치를 서울시에서 끌어오신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 주제를 좀 한번 좀 민감하더라도 좀 한번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질문을 다시 한번. 공무원은 왜 존재하나요? 왜 존재하는가? 이게 어떡하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의 효능감, 공무원의 역할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는 진짜로요. 제가 서울시 가기 전에 성산 마을에서 20여 년 지금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동네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요.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회의 20분 하니까 결정이 나고요. 집행이 되고요. 집행이 서울시 전역으로 집행이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요. 그 전에는 모든 보조금 사업이 단체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업도 2012년에는 85%가 단체였습니다. 2016년에 그 이듬해 13년에는 일반 주민이 86%로 역전이 됩니다. 단체에서 일반 주민으로 보조금 수혜자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요. 조례였어요. 주민 3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규칙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제도구나. 그리고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거는 의회고, 그리고 집행하는 거는 공직사회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도와 공공이 갖는 힘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죠. 그리고 우리가 마을이라든가 시민이 참여하는 거는 저는 자발성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자발성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나서지만 진짜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요 나설 힘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제일 필요한 이런 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요 마을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회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배제되어 왔고 단절된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하소연조차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로 자기가 생명체임을 증명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이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보다. 결국은 스스로가 필요해서 마음을 내서 뭔가 주체가 되는 건데 그런 형편이 없고 그게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공공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더러 그런 사람까지 다 끌고 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저 살기 힘들어요. 나도 내 새끼 잘 키우고 싶어서 동네 살다 보니까 마을이 된 거지. 내가 뭐 무슨 국가의 민족을 어떻게 잘 보려고 마을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새끼 잘 키우려다 보니까 동네도 함께 키워야 되겠다 해서 동네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저 멀리 힘들게 사는 애들까지 챙기라고 그러면요 버거워요. 이게 저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 내 입장과 맞추지 않으면 예산을 지적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데 당사자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를 위하는 행동과 당사자의 절실한 행동에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거냐가 우리가 협치를 얘기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해. 조금 더 뒤로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그 청장님이 그 최 청장님이 여기서 1시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얘기할 좀 더 할게요. 자, 우리 그 차성국 부총장님이 저 안 되는 시간을 억지로 좀 쪼개갖고 오셨고 1시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여기 그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청장님한테 좀 10분 동안 청장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야 될 텐데 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어느 분이라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해야 됩니다. 협치. 진행도 협치해서 저랑 관객들이 협치해야 되니까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에서 협치 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는 노경훈입니다.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시면서 공공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가 좀 질문을 약간 버벅댔네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저항, 그 청장님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또 시간 주시가 또 하실 분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또 있으세요? 편하게. 청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다 친하게 만나실 수 있는 사이라 별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예.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청장님. 예. 저항을 뭐 공무원들이 잘 안 하죠. 네,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착합니다. 그리고 연령대의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속성의 차이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가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한 50대 된 공무원과 지금 20대 공무원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20대 공무원은 거의 저희 월급장이라고 봅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는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지금 한 50대는 사명감이 있지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쨌든 딱딱한 껍질을 딱 등에 지고 힘들면 목을 탁 껍데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좀 할만하면 고개 내미고 그다음에 상처받은 공무원들이죠. 50대 이상은.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저항할 만큼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어쨌든 서비스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합니다. 대체로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가장 큰 저항에 부닥쳤던 거는 이제 동장을 민간인으로 할 때였어요. 이걸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저항이 국장님, 과장님은 동의하는데 그 밑에 직원이 반대하거나 밑에 직원은 찬성하는데 위에서는 반대하거나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그걸 잘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부터 밑에까지 다 반대하면 굉장히 벽에 부닥치죠, 사실은. 그게 이제 동장을 계약직으로 뽑는 거,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이 활동가들을 계약직으로 뽑는 거, 착동을 시작하는 거, 저희가 서울시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저희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착동 시범사업 하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로 전환하자 그러면 저야 그러면 우리가 막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끔찍한 저항은 복지구동이죠.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보여요. 그리고 체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구청장이 가는 데서는 항상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 뒤에는 뭔가 따가운 게 항상 남아있는 상태. 이게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항을 넘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말 리더십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고 절대로 비합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해결책이 차선이긴 하지만 서로 용납하는 수준까지 가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 동장 만들 때 제가 그때 이제 최종 결정하고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 나갔더니 막 국내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부총장이 귀국하시는 날 공항에서 데모한다는데요. 동장 한 명 뽑는 것 때문에 해라. 뭐 그건 서울시청 공무원들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근데 정말 뭐 일부는 나왔었는데 구청 공무원 노조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첫 번째는 신뢰고, 두 번째는 당신들의 자리를 내가 뺏지 않아. 당신들은 거기에 맞는 똑같은 혜택을 기존의 권리들은 주지만 이건 새로운 실험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동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번거롭지만 구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했죠. 그래서 과장 자리 하나 더 늘려야 되겠는데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새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과장 자리 새로 만듭시다. 그래서 과장 자리를 만들어서 기존의 승진의 욕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면서 동장을 하게 한 거죠. 저는 그게 리더십이 가질 수 있는 이게 지혜와 방법의 문제이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놓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직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직사회 분위기와 조건과 이게 훨씬 더 문제입니다. 공직사회가 예를 들어 1년 쇼텀의 단기 실적주의, 이거 심각합니다. 말 만들기 실적이 나오나요? 1년 동안? 안 나와요. 굳이 한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적으로 하는 건 수치로 다 계산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런 단기 실적주의 참 대책 없죠. 인사고과제, 이게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 못하는 인사고과제, 제가 구청장 돼서 어떤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지 그 근무 평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아는데 2, 3년이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근무 성도 평가제. 무엇보다 심각한 건 업무 분장에 의한 내부 칸막이. 이게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저는 이런 조직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혁치가 안 된다. 공무원 사회를 우리가 도려내고 공무원이 청산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원스럽게 만드는 조직의 룰과 문화가 있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공직사회는 지금처럼 복지부동하고 뭐 더 심할 경우에 낙지부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무평등제 바꿔라. 이게 그냥 한 6년, 7년 동안 잘 놀아야 아무것도 안 해. 일 없는 부서로 도망다니다가 이제 근무 평정을 해야 되는 2년. 그 2년만 성적을 잘 받으면 되니까 그때는 집중적으로 자기 역량을 투입해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253번 회의하는 부서로 갑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보내달라고 해요. 자기 이제 승진할 때 됐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년 성적만 가지고 승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뭐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찍히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근무평등제, 저는 그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는 건 칸막이, 업무 분장에 의한 이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요.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 아닌 걸 옆에 팀장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간섭하는 거잖아요, 자꾸. 내 책임을 자꾸 제안하다 보면 여러분들 왜 공직사회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불안함이 있냐면, 공직사회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붙여놓지 않은 그냥 벽돌만 쌓아놓은 거예요. 그건 조금만 바람 불고 쫙 밀면 무너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문서화된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틈새와 틈새를 연결하는 업무 분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된 벽돌들이 모여서 공직사회를 만들었는데, 요 분장된 것과 분장된 것을 연결해주는 그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한 건 없는 거예요. 업무 분장에. 그걸 그냥 막연하게 팀장 업무, 막연하게 과장 업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런 공직 조직이 갖고 있는 룰과 이런 것들을 개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지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룰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아직까지도 못한 게 그 룰을 바꾸는 겁니다. 금평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룰이 아니어서 못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이게 업무 분장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구청장이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건 공무원 개인이 절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민들과 일하지 않는다. 난 그 정도까지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업무 분장 틀 안에 갇혀 있어. 승진이 목적에 있을 때와 승진이 멀리 있을 때 일하는 방식은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저기 와 있는 김성경 팀장이라는 사람은 승진하고도 거의 몇 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승진하면 잠깐 쉬어야 돼. 이 분위기가 다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20%가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가는 구조로 조직을 만들어내서는 공무원의 효율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고 특히 이제 조정과에 이렇게 어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일은 그 틈새를 메꾸고 그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체력으로도 아시겠지만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딱 결합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중된 힘을 가지니까 힘이 세지죠. 그렇지만 약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공직사회 안에서 이 약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공직사회 안에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공직사회 저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요. 뭐 최소한의 합리성만 있으면 초기에 풀 수 있어요. 이 나쁜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왜 호남만 이렇게 많이 승진하냐, 뭐 어디 출신만 왜 승진하냐, 금천구에 시흥초등학교 그러는데 출신 공무원이 한 30명씩 돼요. 그래서 저 부총장하기 전 사람도 그 초등학교, 저도 그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S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스페셜 초등학교를 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은 무조건 승진해. 그거를 불식시키는 거.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특정 지역, 우리 호남 중심으로 승진하는 거, 이거 깨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불합리한 거를 깨버리는 건 구청장이 할 수 있고요. 단체장이 리더가 할 수 있고 그 불합리한 거를 깨트리는 것까지가 현재 분권된 상황에서 제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공들이 큰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구청장들, 서울의 구청장들은 거기까지는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뭐 기획예산과 무조건 승진해. 저희는 그런 거 없애버렸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많이 승진시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 게 안 된다. 이게 조직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너무 비대해요. 공무원 조직한테 잘못 보이면 구청장 금세 날아갑니다. 소문 동네에 쫙 나쁘게 돌고요. 네? 시장님이 고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시장님 일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일만 시킨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뭐 성격이 그래, 무슨 뭐 빨간 펜처럼 뭐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 뭐 이래가면서 흠집을 내는 거죠. 저항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대놓고 저항하는 공무원이 어떻겠어요. 문제는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처럼 분권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지금처럼 분권하면 정말 최악의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없는 분권은 의미가 없다. 정부 혁신하지 않고 분권해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분권이 자치와 협치로 정착하는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협치해봐야 새로운 마을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분권과 협치와 자치는 다 같이 돌아가는 바퀴예요.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 없는 바퀴. 그나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희망을 거는 건 분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4대 숙제 중에 하나라고 밀어붙여도 가고 있으니까 잘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분권을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 분권이 됐을 때의 준비를 우리가 협치와 자치와 그 주체 재력을 키우는 걸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분권하자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혁신 없이
군권이 되면 저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계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도를 무조건 빨리 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속도감을 높이자는 거하고요,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속도는 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이게 효율성의 논리로 속도를 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속도감이 없지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마을 다니면서 천천히 가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속도감 있게 변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걸 같이 맞물리자는 거고, 공무원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 혁신에 대한 이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문제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신이라고 하는 거, 혁신 그러면 가죽신을 바꿔 신기, 새 신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신발 바꿔 신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마다 어떤 신발 신고 나올지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발 바꿔 신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도끼로, 도끼 글자가 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잘라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신입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에요. 도끼로 나무를 잘라낼 생각을 하지 않고 혁신을 하느냐?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행정이 해줘야 된다. 지금은 시민들이 너무 힘이 세졌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시민들을 힘들어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일 이 경무부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옛날에 있었어요. 뭐 건설행정과 뭐 이런 데 가서 가로 단속하고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요새 금천구청 경무 직원들이 기피하는 1순위 교육지원과입니다. 왜? 교육지원과 회의를 제일 많이 해야 되니까, 주민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자 그러면 해요. 주민들 의견 반영할 생각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익숙하지 못한 건 뭐냐?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을 상대로 단일한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거 따라가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주민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그때 행정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서 죽어납니다. 자기들 편 들어달라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가서 동네 소문 나고 너 왜 저 편 들고 있니? 와서 저항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루는 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들이 왜 먹이를 치우냐고 와서 구청 와서 데모하고, 그 다음날은 왜 고양이 먹이를 주냐고 데모하러 오고. 주민 공무원의 어려운 점은 그런 거거든요. 참여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면 주민들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뭐 교육도 지금 열심히 하셔서 많이 봉합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한 5년 6년 인파원도 딱 되면 주민들끼리 갈라져요. 그 다음부터 대책 없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혀를 내두르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조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공직사회가 앞으로 가져야 되는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예산권과 뭐 행정권을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죠? 대한민국의 갑 중에 갑이잖아요. 공무원이 쫓겨날 염려 죽어도 없고 60살까지 퇴직 없고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도 무슨 뭐 심각한 구속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공무원 안 쫓겨납니다. 이게 갑 중에 갑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거기에다 권한까지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민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걸 모아서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한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해서 조종하는 능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을 모아내는 힘 또는 끌어내는 힘, 그 다음에 조종하는 능력, 이게 공무원한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그런 능력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안 보고 위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승진시키고 이러면서 사실은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서 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지혜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직사회 룰이라고 하는 걸 바꿔줘야지 이 게임판 안에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공직사회를 바꿀 것 같냐? 못 바꿉니다. 내 지시를 잘 받는 수능하는 공무원은 다음 리더가 오면 그 사람이 그때 수능하는 공무원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냥 절대로 공직사회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정부 혁신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분권이라고 하는 걸 끌고 가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4시부터요 금총경을 222년 만에 정조대왕 의행차를 완전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금천현의 사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무엄하도다 뭐 임금 앞에서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일을 제가 하는 건데 가서 복장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수염도 붙이고 해야 돼서 빨리 가야 된답니다. 아니 진급 몇 년 남으셨어요? 그거는 모르죠. 아까 네. 부청장님 말씀하실 때 좀 와닿는 부분도 있었지만 공무원으로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2년 정도 잘 보이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부청장님들의 생각이라는 게 물론 조직 문화가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몇몇 그런 분들이 계시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부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 시민들의 가진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사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신뢰? 뭐 그 협치의 가장 기본이 이제 신뢰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일하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공무원들도 시민이다.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은 마치 본인들이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뭔가 이제 부조리함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분들이라고 자부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민민 갈등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정의감 있고 세상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렇듯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짝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게 어쩔 수 없이 모든 공무원이 같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부처장님들은 정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답함을 아마 바깥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서운함 같은 게 저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무원이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그 질문 했을 때 저도 좀 느꼈던 게 늘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왜 존재할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왜 존재하지 이런 의문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직업으로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 내가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7조에 뭐 맨날 애보면서 들어왔잖아요. 공무원들이란 그 뭐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그런 권한을 달라 할 때 저도 제 입장에서 좀 신뢰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의 과제이겠으나 현재까지는 공무원만큼 과연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던 안 갖던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감시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근무 평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족쇄가 돼서 늘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건 그렇지 않건 그 청렴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선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직 문화, 그러니까 우리 차성수 부청장님 말씀 100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협치하는 입장에서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란 제가 생각하는, 아까 벽돌 얘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청장님 그쪽으로 비했는데 아까 협치에서 오늘 협치 워크숍이니까 협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협치할 때 가장 의문이 됐던 게 그럼 협치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시멘트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어떤 의무를 지는지 이제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그런 품위와 기본적인 생활 유지 그리고 행복을 책임이라기보다 뭐랄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의 역할은 뭐지? 그럼 협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동안 그러니까 관에서 공무원들 했던 것은 굉장히 추진력 있고 아까 그 청렴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공익성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는 않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그게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맞아 누구들도 다 짜장면은 다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른데 우리들의 여태까지 행정이 그렇게 우리의 관점에서 이거는 좋아하겠지? 이 정도면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무원에게 협치가 필요한 거는 아까 그 각각의 다른 벽돌들이 저는 그 시민이라든지 우리하고 다른 그 기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을 이제 이렇게 쌓아주면은 저희들은 그 시멘트처럼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약간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단단하게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이 사실은 시민의 행복과 그 다음에 아까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생각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 가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한테 집을 지어주는데 저의 역할은 아까 그 각각의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잘 조화롭게 완전 그 집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멘트 역할. 그래서 그런 갈등들도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갈등은 없어질 수 없다. 그리고 단지 조정될 뿐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뭐 민주주의 하면서 갈등은 더 없을 수 없겠죠. 그러니 저희는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조정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는 역할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협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네. 오늘 너무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숲을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근데 느낌 좋은데 우리 허완 조정관님 한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계속 계셨잖아요. 네네. 이거 듣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대표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시기 특별히 유창호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 차장님께서 한번 말문이 열리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저는 보다 유창호 선생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선도자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많이 듣는 게 오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입장이세요? 너무 확실한 또 패널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유창호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딱 이걸 붙여주셨어요. 뭐 하신 말씀 워낙 많으실 텐데 협치 정책의 단계별 목표와 이행 시기, 기간 등은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 좀 해주시는데 중간에 제가 끼워줄 수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협치라는 거를 좀 정책으로 밀어붙인 게 이제 한 2년 좀 넘은 건데요. 그거는 마을 정책이 대표적으로 하고 뭐 사회적 경제, 혁신 교육, 도시 재생 등등의 시민 참여형 정책이 쭉 박원석 시장님 취임 이후로 이제 활발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지적됐던.
민간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고요. 부문 간의 갈등이 생겨요. 이제 협업이 필요해졌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행정이 여전히 칸막이로 마을은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이렇게 부문별로 육성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넓어지면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행정의 칸막이식 지원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러면서 뭔가 현장의 에너지가 확장되고 융합되고 성장 흐름에 맞게 행정도 조응해서 바뀌지 않으면은 행정이 도와주려고 하는 힘이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걸 우리는 피로도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혁신 피로도. 혁신 피로도는 협치라고 하는 2단계 작업으로 풀어야 되겠다 해서 한 2년 전 정도에 행정의 칸막이를 푼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협치 핵심은 뭐였냐면요. 권한을 아래로 내리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행정이 주민에게 또 광역이 기초에게, 기초가 동에게 이게 사실은 협치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을정책을 놓고 보면은 광역 마을지원센터가 중심이다가 처음에 광역센터를 만들지 말자가 의견이었어요. 5년 전에. 왜냐하면 광역이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치구 단위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치구로 만드는 순간 페이퍼 센터가 될 거다. 아마 공무원들은 2개월 안에 다 만들어낼 거다. 근데 민가관이 협업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완전 관주 들어가면 오히려 사업을 망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치구 센터를 만드는 걸 보류했어요. 광역을 먼저 만들고 광역의 미션은 자치구 센터를 만드는 게 미션이다. 자치구 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광역센터는 소멸한다.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자기 미션을 가질 정도로 자치구 단위로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왜 광역이 다 기획하고 공모해서 거기에 당선되는 사람만 돈 주고 그 계획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왜 일일이 간섭하냐? 광역이 기획하고 기초는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 25개국 다 달라요. 이렇게 집행했다가는요, 기초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기초가 광역한테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 치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기초, 현장을 잘하는 기초가 자기 현장의 형편과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그걸 수용적으로 인정해주고 인정했으면 토달지 말고 자금을 주고 집행 과정을 도와줘야지. 이래라 저래라 그만 좀 간섭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 혁신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광역은 내용에 크게 개입하지 않아요.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초 스스로가 만들기를 원하고 기초에서 주민과 구청장님이 합의해서 손도 들고 도장 다 찍어 오면 그때서 광역이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심사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피어 컨설팅이라고 해서 옆에 구에 경험했던 분이 옆에 구를 자문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기초로, 기초에서 동으로 권한이 자꾸 내려가야 되고, 여기에 주민이 직접 개입해서 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이럴 때 저는 분권과 자치가 완성이 되고 이걸 하고자 하는 게 협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민선 7기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 주제가 핫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차순수 구청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의논을 했는데, 행정혁신, 정보혁신이 대대적으로 되지 않는 한 민선 5, 6기 했던 거 좀 더 잘해볼게요 가지고는 이게 흥이 안 나죠. 각이 안 나옵니다. 각이. 진짜로 근본적으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성취를 하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혁신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한 그동안 했던 것도 저는 추수하기 힘들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초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역에 있어 봤는데요. 광역에서 현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역의 공무원이 현장을 무시하고 현장을 충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광역이 있으면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현장이 안 보이는 위치입니다.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자주 가면은요, 광역 행정업에 빵꾸가 생겨요.
국정원한테 맨날 깨져요. 깨지는 순간 자치구의 집행에 사업이 중단이 돼요. 가령이 째지는 겁니다. 광역은 광역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기초는 기초가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게 협업이지. 광역은요, 기초에 왜 권한을 못 줘요? 기초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요. 서울시가 국무회의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분권하자 그러면은 중앙공무원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요? 광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언제 준비됩니까? 5년은 준비되나요? 아니에요. 준비는요, 권한을 써봐야 권한을 핸들하는 능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권한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부작용이 있고 서툴러도 권한을 자꾸 쓰게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해야 책임과 함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된다. 그 리스크를 위해서 테이킹 해줘야 된다. 이게 아마 차고 총장님이 말씀하신 정부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리스크를 져줘야 된다. 이게 감사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지는 게 뭘까? 이걸 궁리해내야 되는 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야 될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하신 말씀 진짜 마지막에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근데 진짜 마이크 한번 잠깐만 드릴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넘어가는데, 우리 테이블에 제가 최소 한 명씩 질문 또는 하고 싶은 말. 근데 누가 뭐 자원에서 좀 이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없으실까요? 질문은 뭐 이제 의미 없는 것 같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천구에서 온 주민입니다. 민간으로 참여했고요. 아까 청장님 계실 때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시는 바람에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민간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협치를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은 늘 참여하고 권한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책임에 대한 얘기를 답을 듣고 싶었는데 민간의 책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유청국 선생님이 그래서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 다른 교육에 가서도 책임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답 같은 거는 물론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답이 나오지 않고 계속 있는데 혹시 유청국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이런 곳에서 아니면 관에서나 민에서 그 책임의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는 그런 과정들이 혹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책임지지 않는 민이면 협치는 저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만 좀 부탁드릴게요. 한꺼번에 시간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다른 분 넘어가 볼까요? 다른 분 또 의견 주시거나 질문이 안 해도 돼요. 본인 뭐 편하게 같이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여러 얘기 많이 우리 모든 통해서 나눴지만 없어요? 네. 강제로 이렇게 나누시고 이쪽 모둠에 안 보이시 지난번 교육에 참가하셨던 우리 선생님도 없고 의견 없으십니까? 네. 선생님은 이제 처음 오신 거로 보여지는데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더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에 예, 그럼 천상 또 마이크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아마 다들 유청국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민간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지듯이 가시적인 목표 달성 여부로 책임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은 민간이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일 수도 있죠.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진짜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책임은 아까 차부총장님이 행정 칸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민간 칸막이가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행정은요, 부총장님이 명령하면 칸막이를 허물은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간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명령을 안 내리면 누군가가 스스로 칸막이를 허려는 노력을 하나요? 마음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네트워크 피로도라는 말 많이 쓰시죠?
네트워크 한다고 회의 가는데요. 얘기는 잘 돼요. 근데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나는 순간 그 일을 내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나 회의 나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 쪽에서 억지로 힘들게 가는 거예요. 일 떠맡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과 있는 결론을 못 내요. 이 회의 왜 했지? 다시는 네트워크에 가기 싫어요. 성과가 없으니까. 저는 민간이 그런 형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은요, 민간이 하도 가진 게 없으니까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요. 근데 그 보조금이 칸막이를 쳐서 내려와요. 그거를 받다 보니 민간의 행정을 심하게 닮아버렸어요. 어쩌면 이 칸막이가 당연한지도 몰라. 심지어는 이 칸막이가 편한 것 같아라고 내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칸막이가 정부 자원과 연결됐을 때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쪽팔린데요. 가진 게 없고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경쟁이 뛰어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아씨 나 이놈부터 요금만 받고 내년부터 안 받아. 하지만 연초되면 또 뭐가 뜨나 보잖아요. 저는 민간의 칸막이를 진짜로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왜 우리가 칸막이를 치고 있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인가, 조건에 있는 것인가, 환경에 있는 것인가, 누가 강제하는 것인가. 저는 아마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피로도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죠. 내부도 의견 맞추기 힘든데 여러분, 혁신교육과 마을 서로 언어가 다른 겁니다. 민간과 공무원 통역이 필요한 사이, 어느덧 민간 내부도 통역이 필요한 사이가 되어 있어요. 행정은요, 저렇게 큰 규모는요, 저는 절대 하나로 통합 못한다고 봅니다. 조직은 크면 클수록 분권화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사권자가 연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원활할 수 있는 주체계를 보완할 뿐이지, 그 민간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민간이 먼저 융합해야서는 행정을 융합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의 효율은 어떨 때 생기나요? 관리 대상자가 뭉쳐있으면 관리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를 고전적인 용어로는 분할 통치라고 합니다. 쪼개놔야 관리 비용이 덜 듭니다. 행정은 이 방식이 능숙합니다. 조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민원을 상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익숙합니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저는 민간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내부적인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대단히 뼈를 깎는, 저는 혁신이 아니고서는 민간의 칸막이 넘기 어렵다. 행정이 칸막이를 허무는 것보다 민간이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 훨씬 어렵고, 그런데 훨씬 시급하고, 이게 되면 행정도 할 수 있다.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키워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민간 책임 얘기도 나왔죠. 공무원 소프트 얘기도 나오고, 오늘 제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민간 칸막이. 저 민간 활동하시는 분들 사실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인데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사실은 드러내기 싫어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내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고, 굉장히 큰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으면 이 얘기를 계속 좀 끌어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차경주 부총장님도 보니까 지역에서 모시세요. 지역에서 모시셔갖고, 특히 민간들은 창소부장을 모시고, 우리 또 우리 유창수 모시고 같이 좀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한 말씀밖에 안 하신 우리 허원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 이제 시도를 하시면서 오늘 느낌도 좋고, 예, 제일 길게 하세요. 느낌도 좋고, 뭐 해갖고 뭔가를 좀. 요번에 또 마이크를 또 유창수 선생님 넘기겠습니다. 이건 제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예. 데이터로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인 것 같고요. 저희 이 일을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것을 업무 형식으로 맡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충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현장에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민민 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답이 있냐? 답은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안의 칸막이를 어떻게 할 거냐? 수없이 했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답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치나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믿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내가 한 발짝 더 갈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저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시민 중심의 시민력이 그게 표출될 수 있는 사회를 할 수 있다.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죠. 지역에서 뭐 인구 이동 통계하고 보더라도 각 서울의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동별 기준에서 인구 이동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3만 명 동에. 그리고 동에 어떤 일이 지역에 불이 나도 안 나타나는 동주민들 한 30% 계시고요.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일같이 나오시는 주민자치위원님, 통방위원님, 통장님, 그 다음에 항상 동네 일이면 내일처럼 그냥 막 나오시는 어떤 아저씨, 아줌마, 이게 우리가 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맨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 말고 또 없어? 이 사람 보기엔 다야? 이래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시 통계를 쫙 걷어내면 이분들이 또 동네 중심이시거든요. 이게 어디에 답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믿는 하나는 답은 역시 현장에 있다. 이거 말고는 제가 얻은 답은 없었고, 그게 민간에서 일하시든 공공에서 일하시든 현장에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갈등 간의 차이는 그 현장에서 적어도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늘어나는 계기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아무튼 지겨우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대타수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번 또 보자. 또 우리 곽도생 또 공무원 속을 좀 더 드러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 유창복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질문에 이제 언제쯤 가능할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들의 그런 칸막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입장에서 사실 답은 찾아야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혁신 업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적극적인, 아까 여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적극적인 분들만 계속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맨날 또 갔네? 이 모임이나 저 모임이나 다 같은 사람들 와 있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마을에서 되게 적극적인 분이신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제가 노력하고자 했던 것은 잠자는 시민을 깨워서 참여시키는 게 이 협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민 갈등이랑 그 민간의 그 칸막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허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노력하고자 했던 것은 몇몇이 아니고 제가 한 150명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한 500명 정도 협치에 참여시키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공성은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되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계시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몇 년 사이에. 네,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진짜 시민의 시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잠자는 시민들을 많이 깨우셔서 같이 협치하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시간 있으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뭔가 작당을 하고 있었는데 작당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고요. 어쨌든 뭐 포함해서 그 전에요. 근데 한 가지 이거 꼭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 진행해 오셨던 분은 제일 불안해하시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뭐 지난번에 우리 협치 체크하면서 뭐 우리 협치 잘 될 것 같아 해볼 만해 그다음 뭐였어? 제가 만든 거 보냈는데 그 가망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해볼 만해가 제일 많았거든요. 통계상으로. 근데 제일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연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왔죠. 사실은 이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욕심이어서 그렇다는 것도 아는데 사실은 5년 사이에 이런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의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는 우수하다는 생각을 명백히 합니다. 이거는 조금만 경기도만 가봐도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은 그리고 그동안 성과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결국은 이제 융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정책 프레임 안에서는 사실은 조금 융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을 생각하는 중요도와 교육을 생각하는 중요도, 또 경제에 생각하는 중요도가 조금씩 다르고 자원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활동하는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스킨십을 하고 공론을 벌이고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럼 공감을 해 나갈 때 협업이 생기는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정책적인 의제의 구분들을 한꺼번에 띄워놓는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띄워놓고 한꺼번에 융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왜 펴죠? 왜 마을 정책을 만들고 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만들고 혁신교육 한다고 왜 맨날 공무원과 교수들과 주민들이 머리 박고 200 몇십 회씩 짓내기는 회의를 하냐고요. 결국 잘 살자는 거거든요. 잘 살자는 게 정치고요. 정치는요,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예요. 그 다음에 맡겨놓은 권력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감시하면서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조절할 거냐가 협치고요. 그럼 조절하기 이전에 제대로 했던 권력을 세워야죠. 그러면 그 이후에 협치를 통해서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협치가 잘 되려면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과 항상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십 이전에 그 파트너십 자체를 설계하고 우리가 협력할 관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권한을 갖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정치 주체로 나서는 것이 저는 칸막이를 허무는 대전제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칸막이를 허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에 활동가인데요.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들, 그 다음에 일상에서 잘 점검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많이 짚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곽준 선생님한테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공무원이 갖고 있는 섞여갖고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일상 보긴 하는데 저희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에서 한마디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다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협치, 이퀄, 민주주의.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고 협치요, 화팅이었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이렇게 진행해준 우리 세 분, 유창복 선생님, 곽정우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허원석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